자, 직무윤리 시작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그 140페이지 보면은 직무윤리 일반이라고 해가 나오는데 사실은 이 부분은 옛날 책에는 없던 거예요. 한 3년 전까지죠. 3, 4년 갑자기 들어왔습니다. 예전 책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 하니까 그 한 서너 페이지 넘겨보시면은 145페이지에 있죠. 윤리경영과 직무윤리가 강조되는 이유. 여기서부터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게 갑자기 들어왔습니다. 법과 윤리가 들어왔고 처음에 들어올 때는 한 20페이지 정도가 들어왔어요. 전혀 뭐 내용이 없었는데 왜 이럴까 했는데 내용이 지금 굉장히 줄은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출제도 안 될 뿐더러 출제가 되어도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때 그 윤리 시간에 배운 거 있죠. 그 상식선보다 제가 볼 때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그냥 출제될 만한 부분은 말씀은 드리겠는데 이게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찌됐든 제일 위에 그 140페이지 보면은 도덕적 딜레마와 윤리 기준은 이게 뭔가 하니까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굉장히 딜레마에 빠지는 그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 순간순간들이. 그럴 때 이제 그거를 해결하기 위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게 바로 이제 직무윤리다. 이런 건데 그 예전 책에는 한 3, 4년 전에 처음 이 부분이 들어왔을 때는 그 기준도 제시를 했어요. 두 가지 기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었는데 그것도 지금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여기 뭐 하나만 한 이야기죠. 시험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다. 뭐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법과 윤리, 이거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이거 뭐 모르는 분들 누가 있었겠습니까? 법이라는 게 뭐냐? 이건 그 다음에 윤리가 뭐냐? 이걸 비교하는 문제지 않습니까? 그럼 법이라는 거는 정의를 추구하는 거다. 그래서 이거는 뭐 사회적인 거다. 뭐 이런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개인적인 거다. 내면적인 거다. 뭐 이런 식으로 개인적인 거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 법과 윤리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요 말은 좀 유명한 말입니다. 법은 최소한의 윤리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요거는 좀 기억할 만하죠. 윤리 중에서 요 정도는 강제력을 동원해서라도 지켜야 사회가 유지될 거 아니냐. 그래서 그런 거를 표현을 법은 최소한의 윤리다. 이런 표현을 한다는 거죠. 뭐, 그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141페이지 2번 법과 윤리, 가로 1번의 법의 개념. 저는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제가 넘어가는 부분은 읽고 싶으신 분들만 읽으시고, 우리 시험하고는 별로 관련이 없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2번 있는 그대로의 법과 있어야 할 법. 제목만 봐도 무슨 말인지 조금 눈치가 채죠. 어찌됐든 뭐 다 필요 없고 밑에서 셋째 줄 윤리는 절대 다수의 합의를 전제로 하는 일종의 문화 현상이다. 요런 말이 혹시 만약에 지문 중에 출제가 되면은 이런 거를 틀리게 낼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잘 모르는 말이 있더라도 그냥 그렇겠거니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시죠. 자, 142페이지 위에서 둘째 줄 법이 지키고자 하는 정의는 사회적인 것이다. 그 밑에 줄 반면에 윤리의 목적은 개인적이다. 뭐 이런 말이 나오죠. 쭉 나오고 그 다음에 가로 3번에 법적 강제와 윤리적 자율성 해서 두 번째 패러그래프 보시면 넷째 줄에 이러한 관점에서 법은 최소한의 윤리라는 말이 의미를 갖게 된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 나머지 것들은 쭉쭉 그냥 읽어보십시오. 이것도 사실은 뭐 우리가 뭐 공부 안 해도 뭐 아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142페이지부터 오른쪽 143페이지까지 한 페이지 이상 굉장히 이제 서술된 내용이 많은데 이거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제 법을 원칙적으로 이제 국회가 만들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가 법률이라 그러죠. 좁은 의미의 법률이죠. 그 다음 요게 이제 헌법에 위배되느냐 안 되느냐 그걸 우리나라는 헌법재판소가 이제 심사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여기까지죠. 근데 이론적으로는 아니 헌법재판소가 제대로 심사했는지 이것도 누가 알 수가 있습니까? 뭐 잘못했는지 잘했는지. 그럼 요거를 또 심사하는 기구가 또 필요하다는 거죠. 그럼 이거는 또 잘했는지 안 했는지 또 누가 알아요? 이것도 또 심사하는 기구가 필요하겠죠.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은 무한 소급의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요거는 풀 수 없는 문제예요. 이거는 항상 이런 문제는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책을 쓰신 분들은 법이라는 것은 이런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평소에 교육을 통해서 이 준법 정신을 내면화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사회가 굉장히 유지가 잘 될 거 아니냐. 아니 근데 이런 말을 뭐 누가 못해요. 다 하는 이야기인데.
그게 지금 143페이지까지 지금 계속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읽으실 분들은 읽으시되 무한소급이라는 말은 143페이지 위에서 넷째 줄 그런 말이 나오죠. 그 감독자를 감시하는 사람을 또 감독해야 하는 등 무한소급의 문제가 생긴다. 뭐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요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이 이제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가로 4번에 현대사회에서의 법과 윤리. 법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보수적이죠. 법이 진보적이면은, 이거는 굉장히 법적 안정성을 해치기 때문에, 그건 오히려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합니다. 그래서 거기 밑에서 넷째 줄, 법은 성격상, 보수적이다. 이런 말 정도 보시고, 나머지는 쭉쭉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런데 144페이지 3번에 직무윤리와 윤리경영. 드디어 앞부분에서 출제될 만한 게 하나 나왔습니다. 요거는 미리 말씀드리는데 저 뒤에 한번 가보시죠. 270페이지 가보면은 실전 예상 문제가 나오는데 1번 문제가 이 문제예요. 그리고 요 뒤에 있는 실전 예상 문제는 우리가 시험장에서 여기 있는 문제를 그대로 출제할 수도 있고 출제자가 그 다음에 요걸 약간 비틀어서 출제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예상 문제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풀어보셔야 됩니다. 그거를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작년까지는 12번까지 있었어요. 273페이지. 근데 금년도에 그 13번, 14번 문제가 새로 추가가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데 지금은 우리가 지금 14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한 4, 5년 전에는 여기에 한 40문제 가까이가 있었어요. 지금보다 3배 정도 더 많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웬일인지 그 문제를 다 줄였더라고요. 근데 저는 옛날에 한 40문제 정도 가까이 있을 때 그때의 문제도 제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까지도 감안해서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드릴 겁니다. 혹시 이런 문제가 출제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강의를 할 겁니다. 자, 어찌됐든 144페이지인데 직무윤리와 윤리경영. 이게 출제가 되면은 여러분들이 더 틀릴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현실에서는 이런 거 전혀 구분 안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론적으로 한번 구분해 보자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외워야 된다는 이야기죠. 상식선에서 풀 수가 없어요. 오히려 이런 문제가 더 어렵다. 그거를 말씀드립니다. 자,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이게 윤리가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기업윤리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직무윤리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그럼 뻔하죠. 직무윤리는 뭐겠어요? 지금 여러분들 회사 생활 하시면서 각자가 맡은 직무가 다 다를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또 윤리의 내용도 조금씩은 다르겠죠. 뭐 공통 부분도 있겠지만 조금은 다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거는 요 직무와 관련된 윤리니까 문자 그대로 요거는 개개인들이 지켜야 되는 윤리다. 뭐 이런 거죠. 근데 이거는 뭐예요? 기업이니까 기업 전체를 하나로 봐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지켜야 되는 거다. 이제 요렇게 지금 대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저절로 할 수 있는 게 요거는 추상적일 수밖에 없죠. 요거는 거시적일 수밖에 없죠. 요거는 포괄적일 수밖에 없죠.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다음 이쪽은 뭐예요? 미시적일 수밖에 없죠. 뭐 또 구체적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차이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 다음 요거는 이제 현실적으로 임직원들이 지켜야 될 행동 강령, 요런 형태로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그냥 추상적인 윤리 강령, 뭐 이런 형태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고 우리가 이제 회사가 윤리 경영을 해야 된다.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윤리는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이거 말하느냐? 이거 말하느냐? 뭐 이야기인데 여기 직무윤리를 기업의 뭡니까? 경영하는데 윤리 경영해야 된다. 여기 이제 도입했다는 겁니다.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문제를 출제되면 이렇게 하겠죠. 기업 윤리는 개개인들이 지켜야 되는 거다. 기업 윤리는 미시적이다. 직무 윤리는 거시적이다. 포괄적이다. 이러면 이 다 틀리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출제를 하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부분은 외워 놓으시기 바랍니다. 뒤에 또 문제로도 1번 문제로 이게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144페이지 두 번째 패러그래프입니다. 기업 윤리는 해가 밑에 줄, 즉 경영 전반에 걸쳐 조직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요구되는 모든, 그게 동그라미 감이죠. 핵심어고, 반면 직무 윤리는 조직 구성원 개개인들 동그라미 하시고, 따라서 그 밑에 내려와 보시면은 쭉 나오죠.
즉 기업윤리가 거시적인 개념이라면 직무윤리는 미시적인 개념인 것이다. 이에 따라 통상 국내에서 포괄적 개념인 기업윤리는 윤리 강령 등의 형태를 지닌 추상적인 선언문 형태다. 이런 말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직무와 연결된 구체적인 기준을 담고 있는 직무윤리는 임직원 행동 강령 등으로 그 형태를 조금 달리하고 있다. 이런 말이 나오죠. 마지막으로 그 밑에서 둘째 줄 윤리 경영은 직무 윤리를 기업의 경영 방식에 도입하는 것으로 간단히 정의될 수 있다.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른쪽에 4번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문제가 좀 뭐라고 유행을 탄다 그럴까요? 그런 것도 있어요. 옛날에는 집중적으로 출제가 되다가 또 한동안 출제가 안 되다가 또 잊을만 하면 또 출제가 되고 이런 뭐 사이클 같은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요게 대표적이에요. 이거는 옛날에는 정말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뭐 그러니까 이거는 언제라도 다시 출제가 될 수 있다는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까 지금 이 직무윤리, 윤리경영 이거 왜 해야 되느냐는 거죠. 회사는 왜 윤리경영을 해야 되고 직무윤리를 왜 지켜야 되느냐. 그거를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145페이지인데 요게 이유가 10가지가 나와요. 자, 그런데 그 1번에 보면은 윤리 경쟁력의 시대라는 거는 요 1번은 무슨 이야기인가 하니까 모든 기업체가 지켜야 되는 이유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거는 6가지예요. 그 다음에 한 장 넘겨보시면은 금융투자업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금융투자업에서 왜 직무윤리를 지켜야 되느냐. 지금 이 이야기거든요. 요거는 4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 금융투자업자가 직무윤리를 지켜야 되는 이유는 10가지죠. 그러니까 요게 이제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근데 10가지 중에서 9가지는 여러분들이 상식선에서 풀 수 있는 거니까 외울 필요도 없어요. 근데 물론 출제가 됩니다. 출제가 되는데 딱 보면은 답이 보인다니까요. 바로 보여요. 근데 한 가지는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거는 조금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있어요. 여기서 두 번째인데 두 번째 그거 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부터 한번 가봅시다. 자, 145페이지 1번, 가로 1번, 환경의 변화. 그러니까 동어 반복이 계속될 겁니다, 앞으로. 환경의 변화는 뭐예요? 특히 원자력 같은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굉장히 위험한 시설, 뭐 이런 것들도 많이 등장을 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법과 윤리를 지키지 않아가지고 사고가 발생했다. 그러면 결과는 어떻게 됐죠? 파국이죠, 파국.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평소에 회사는 법과 윤리를 지켜야 된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 2번이 이제 요게 포인트인데 요거는 이제 무슨 말인가 하니까 요거 하나 좀 신경 쓰셔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회사는 비용이 많이 발생할 거 아닙니까? 다양한 이제 비용이 발생하겠죠. 그 중에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위험 비용이라는 거 요것도 회사 비용 속에 들어가느냐, 요게 이제 포함되느냐, 아니면은 제외되느냐, 이제 요 이야기거든요. 포함되죠. 당연히 이제 제외 그러면 틀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비용이 있는데 위험 비용도 포함해가지고 회사는 이 비용을 최소화하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 위험 비용이 포함된다는 말은 리스크를 줄여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회사는 평소에 법과 윤리를 지켜야 되겠죠. 그 이야기예요. 뭐 하나만 한 이야기죠. 사실은 뭐 보면은 말은 거창하게 적어 놓았는데 별 내용이 없다. 뭐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145페이지 보시면은 한 두 번째 줄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이러한 사회에서 개별 경제 주체는 눈에 보이는 비용 이외에 상대방이 자신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할 경우에 발생하는 위험 비용까지를 거래 비용에 포함 동그라미 하시고 포함시켜 그 거래 비용이 가장 적은 쪽을 선택하게 될 것이다. 한 줄 내려오면 즉 개인은 위험을 통제함으로써 가장 적은 거래 비용이 발생할 수 있도록 거래와 관련된 자들에게 직무윤리를 요구하는 것이다. 뭐 이런 거 뭐 다 아시는 내용이죠.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생산성 제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 오래전에 이제 기업을 하시던 분들은 아이고 뭐 생산성만 높이면 되지 뭐 안에 뭐 종업원들 복리후생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법과 윤리를 지킨다든지 이런 거 별로 뭐 좀 등한시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제 뭐 근로기준법이 만들어진 거고 뭐 그렇겠죠. 근데 이제 요즘 현대 와서는 그렇게 해가지고는 택도 없는 이야기라는 거죠. 그래서 종업원들 복리후생도 잘해주고 뭐 등등 해야지. 그게 당장은 비용이 더 많이 나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장기적으로 보면은 그런 기업들이 살아남는다는 거 아닙니까? 생산성도 더 높고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뭐 그래서 제목만 보셔도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가로 4번에 신종자본도 비슷한 이야기죠. 우리가 요즘 뭐 기업의 브랜드 가치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제 믿음, 신용이죠. 그래서 옛날에는 뭐 신용 뭐 이런 거 그렇게 절대시하지 않은 그런 시대도 있었는데 요즘은 뭐 이게 뭐 신용이야말로 최고의 그 기업의 재산이다. 우리가 이렇게 평가를 하잖아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신종자본이다. 뭐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5번에 인프라 구축도 또 비슷하죠. 첫째 줄에 보면 윤리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의 전제 조건이 된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경쟁 사회인데 경쟁이 그야말로 치열한데 다 그러면 경쟁에 나오기 위해서는 회사 안에서 법과 윤리를 지켜야만 경쟁에 나올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 아닙니까? 전제 조건을 갖춰야 되죠. 어떤 회사는 반칙을 일삼는데 나와가지고 경쟁을 한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다. 지금 이런 이야기죠.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6번에 사회적 비용의 감소. 작년입니까? 그 광주에서 아파트 짓고 올라가다가 그 문제가 생겨가지고 옆에 있는 아파트까지 지금 다 흘러가지고 새로 짓지 않습니까?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큰 그 회사 자체도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있지만은 사회 전체적으로 봐도 엄청난 비용을 지금 치르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는 평소에 법과 윤리를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법과 윤리를 지키지 않으면 사회적 비용이 너무너무 많이 발생할 수가 있고 또 기업의 평판, 그 기업의 평판 이미지가 실추되면은 그 이미지를 회복하는데 굉장히 많은 비용과 시간이 걸릴 거고 어쩌면은 영영 회복이 안 될 수도 있겠죠. 그런 이야기. 그러니까 지금 6번까지 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모르는 내용이 있습니까? 전혀 없다고요. 그래서 이게 시험에 나와도 아무 걱정할 거 없습니다. 그냥 말을 조금씩 돌려서 이야기할 수는 있는데 딱 보면은 답이 보여요.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조금 아무래도 전문적인 이야기가 나오겠죠. 금융투자본. 첫 번째 1번에 산업의 고유 속성이 나오죠. 이거는 뭐예요? 이제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이제 높다는 이야기죠. 특히 이제 고객의 자산을 수탁받아가지고 지금 이제 운용을 하는데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는 이 돈을 고객의 이익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고 회사 이익이 많이 발생하는 쪽으로 좀 쓰고 싶은 유혹도 있을 것이고 뭐 등등 그런 거를 포함해가지고 갖가지 문제가 생길 거 아닙니까? 그거를 우리는 이해상충이다 이렇게 하죠. 이거를 시스템을 관리를 잘해야 되겠죠. 이 금융투자본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뭡니까? 금융투자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특히 다른 데보다 법과 직무윤리가 준수될 것이 요청된다. 그런 이야기겠죠. 그래서 거기 보십니다. 첫째 줄 한 두 줄만 읽어볼게요. 금융투자업은 고객의 자산을 위탁받아 운영관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므로 그 속성상 고객 자산을 이용하거나 고객의 이익을 침해할 가능성, 이걸 우리가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이라 그러잖아요. 다른 어느 산업보다도 높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법규 파트에 공부할 때도 계속 하는 말이 정보의 비대칭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 발행시장 공시, 뭐 유통시장 공시,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공시를 막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이야기죠. 나머지 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상품의 특성. 이 뭐예요? 투자성이 있다는 거죠. 원금을 까먹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원금 까먹고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면 이제 분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면은 회사가 그 법적 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평소에 법과 윤리를 지켜야 된다. 이런 말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요거는 사실은 뭐 꼭 여기 들어갈 게 아니죠.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 소비자들이 질적으로 변화된 게 뭐 금융 소비자만 변화됐겠습니까? 근데 이 책을 쓰신 분은 그냥 뭐 여기에서 그냥 서술을 하고 있네요. 우리가 뭐 어느 맛집을 가더라도 그냥 맛집 가시는 분이 누가 있어요? 다 이제 검색해보고 뭐 그런 시대인데 뭐 옷을 하나 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 쪽도 마찬가지죠. 상품에 대해서 이제 인터넷 검색해보면 어느 정도 우리가 다 알 수 있고 이제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또 상품 자체가 굉장히 전문가들도 잘 모르는 어떤 복잡하고 어려운 상품 이런 것도 많이 등장하죠. 그러니까 상품 자체도 굉장히 어려운 상품이 많이 등장을 했고 소비자들도 질적으로 바뀌었고 이 완전히 주변 환경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새로운 환경의 시대에 이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역시 금융투자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각별히 법과 윤리를 지켜야 되지 않느냐 그 이야기를 또 강조하고 있는 거죠.
4번의 안전장치,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뭐 이것도 이쪽에 뭐 서술에도 관계없다고 보는데, 이 책을 쓰신 분은 또 여기서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 조금 이제 뭐 투자자들이 무리한 요구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뭐 자칫 잘못했다가 만약에 회사 내규를 어긴다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했을 때 나중에 결과가 안 좋으면 어떡할 겁니까? 이제 그때는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크겠죠. 그러니까 좀 무리한 요구 뭐 이런 게 들어오더라도 법과 윤리, 내규를 근거로 해가지고 그거를 완곡하게 거절하는 게 결국은 스스로를 보호하는 장치가 되는 거 아니냐. 뭐 그거 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네 가지가 지금 나오고 있기는 있는데 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거예요. 결론, 여기서 문제가 출제가 되어도 여러분들이 틀릴 만한 거는 전혀 없다. 그렇게 보시고 요거 하나만 조금 조심하시면 된다. 그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149페이지에 이 뭐 색깔이 있죠. 여기 보면 이제 자본시장법, 지배구조법, 직무윤리의 역할인데 요거는 자본시장법하고 직무윤리의 관계라고 할까, 그거를 조금 이제 서술을 하고 있는데, 요 진한 글씨로 되어 있는 거는 참고 자료거든요. 근데 요게 출제되는 것도 있고, 그냥 그야말로 문자 그대로 참고 자료로 그냥 이 책을 쓰신 분이 넣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그때 말씀드릴게요. 요 부분은 읽을만 하다, 출제가 된다, 이런 식으로. 여기 보면 1번, 2번, 3번 정도는 읽을만은 합니다. 근데 요것도 설령 출제가 되더라도 여러분들이 틀릴 만한 거는 전혀 없어요, 사실은. 지금 요거는 이제 이야기예요. 이 2009년도에 자본시장법이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6가지 법률을 이제 통합해가지고. 그럼 요 옛날 만들어지기 이전, 요날 이제 만들어지기 이전하고 요 이후하고를 지금 비교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게 서비스에 불과한 게 굉장히 많았는데, 이제는 이게 법규로 바뀌었다는 거죠. 법규로 바뀌었다는 이야기는 이거 위반하면 이제는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하는 거죠. 이쪽은 이제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 안 하죠. 이 대표적인 게 설명 의무죠. 옛날에는 설명 의무에 대한 법적 안전장치가 굉장히 미흡했잖아요. 근데 요거는 이제 자본시장법은 굉장히 강화했다. 이제 이게 이제 지금 금융소비자보호법으로 지금 가 있는 거죠. 그런 거고요. 두 번째는, 옛날에는 이게 소위 말하는 열거주의였지 않습니까? 옛날에 그 정권거래법, 그 법에 가보면 2조에서 정권이란 무엇이냐 한 20가지 정도를 열거했죠. 그거 아니면 정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회사가 거기에 없는 정권을 발행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뭐 2004년도입니까? ELW 같은 거 만들 때 법을 먼저 개정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신종 상품을 만들었죠. 이런 식이니까 회사가 굉장히 불편했다. 그래서 자본시장법은 포괄주의로 바뀌었다. 그 대신에 이 포괄주의로 바뀌었는데 취급할 수 있는 상품의 종류가 굉장히 많아졌으니까 굉장히 임직원들은 법과 윤리를 더 지켜야 될 필요성이 커졌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할 거고. 세 번째는 요거는 이제 전문 투자자 이야기예요. 전문 투자자들은 우리가 뭐 적합성의 원칙, 적정성의 원칙, 설명 의무의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임직원 분들은 그 전문 투자자들에게 윤리적인 의무까지 면제되는 건 아니죠. 윤리적인 것은 뭡니까? 직무윤리는 여전히 그분들한테도 최선을 다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뭐 하나만한 이야기죠. 그래서 요게 뭐 1번, 2번, 3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거기 1번 한번 체크는 한번 해볼까요? 1번. 이에 따라 자본시장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단순히 금융소비자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던 서비스 중 상당 부분이 금융소비자에 대한 법적 의무로 제도화된 것들이 있다. 한번 읽으면 끝입니다. 두 번 읽을 필요는 없는 부분이고요. 2번 자본시장법은 유가정권의 개념과 범위에 관하여 한정적 열거주의를 칠하였던 종전의 정권거래법과는 달리 금융투자상품의 기능적 속성을 기초로 포괄적으로 적용하는 포괄주의를 도입하였다. 이에 따라 그 적용 대상과 범위가 확대되어 법의 사각지대를 메워주는 직무윤리의 중요성이 증대하였다. 3번 둘째 줄 전문 투자자의 경우는 규제 관리의 효율성 제고와 규제 완화의 관점에서 자본시장법에 의한 주된 보호 대상에서 빠져 있다는 것은 굉장히 열외가 많다는 겁니다. 말씀드리다시피 뭐 적합성, 적정성, 원칙 이런 거 대상이 아니잖아요. 이에 따른 금융투자회사의 윤리적 책임까지 완전히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윤리적 책임은 다 해야 된다. 이런 거고 나머지는 또 뭐 읽지 않으셔도 돼요. 쭉쭉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조금 좀 여러분들이 이제 몸을 풀었다고 할까 그런 거고, 이제는 굉장히 좀, 국제적 환경, 국내적 환경이라 그래가지고 또 조금씩 단편적인 걸 보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제하겠다고 하면은 당연히 출제가 되는 거죠. 어쩌다가 출제가 되는 부분인데, 출제될 만한 것들만 간추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거창하죠. 사상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한 5, 6년 전에는 우리 책에 사상가라고 할까요? 4명이나 소개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 문제감이었죠. 그때는 마르크스까지 있었습니다. 우리 여기에요. 근데 지금은 마르크스 이런 사람 빠지고, 심지어는 조선시대 보부상까지도 소개가 되었었어요. 근데 다 빠졌죠. 지금은 남아있는 사람이 2사람인데, 만약에 출제가 된다면은 칼뱅은 출제가 가능하고, 배번은 제가 보기에 요거는 출제하고 싶어도 출제할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칼뱅 위주로 보시면 됩니다. 아시다시피 종교개혁가죠. 중세 그러니까 3가지죠. 금욕이라는 말은 물론 다른 사람들도 많이 썼는데, 이제 칼뱅의 그냥 고유 전매 특허가 되어버린 그런 감이 있죠. 금욕 그러면은 그냥 칼뱅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두 번째는 초기 자본주의 발전의 이론적 깃털 그러면은 요또 칼뱅이라고 아십시오. 이런 거고. 그다음 세 번째는 직업 소명론이죠. 소명이라는 말이 나오면 칼뱅이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소명론은 직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신성한 거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나오는 부를 축적하는 것은 허용된다는 거죠. 근데 그 전까지는 이 중세 시대 때 기독교 사회에서 부를 축적하는 거는 조금 좀 이상한 눈으로 봤다는 겁니다. 심지어 돈을 빌려주고 이자 받는 것도 좀 이상하게 받고 안 좋은 걸로 받고 이런 시대였는데, 칼뱅이 그렇지 않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사람들이 이 사람의 그 사상에 열광을 하고 부를 축적하고, 그럼으로써 이제 자본주의 발전의 이론적 기틀을 마련했다. 이렇게 평가하는 거 아닙니까? 나중에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그걸 따라갈 수밖에 없죠. 금욕 이런 거 초기 자본주의 소명. 베버는 이걸 이어받아가지고 조금 더 이론을 이제 서구인들, 유럽 사람들이 근면함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욱더 정교하게 이론적 기틀을 다졌다는 거거든요. 하여튼 칼뱅 위주로 보시면 될 겁니다. 거기 150페이지 있거든요. 셋째 줄, 칼뱅의 금욕 동그라미 하시고, 초기 자본주의 발전의 정신적 토대, 초기 자본주의 동그라미 하시고, 그 다음에 칼뱅은 모든 신앙인은 노동과 직업이 신성하다는 소명을 가져야 할 것을 역설, 소명 이런 거 정도 보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고다음 패러그랩, 칼뱅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베버는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책 이름입니다. 여기에서 서구의 문화적 속성으로 등등을 들었다. 인데 전혀 시험하고는 관련이 없다. 그런 거죠. 자, 이제 두 번째는 윤리 경영의 국제적 환경이 나오는데, 요거는 출제를 한다면 하나 나올 게 있기는 있어요. 이 CPI거든요. 여기 이제 뭔가 하니까, 그 중간쯤에 보면 나오죠. 부패 인식 지수입니다. 부패 인식 지수. 근데 이제 어느 정도 부패가 되었느냐. 특히 국가별 부패 인식 지수가 이제 조금 우리 책에 소개가 되어 있으니까, 여기 보면요. 국제 투명성 기구라는 곳에서 이제 요거를 발표한단 말이죠. 요거 이제 옛날에 이제 문제가 여기 이제 단답형으로 출제된 적이 있어요. 영어도 알아놓으면 좋고요. TI. 그 다음 중, CPI 부패 인식 지수를 발표하는 기구는 내가 이 지문을 보면 1번 국제연합, 2번 전혀 얼토당토하는 이런 게가 보면은 답을 지문을 보면 모르더라도 이거를 답으로 찾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투명성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여기에. 그래서 이게 어떤 국제 투명성 기구다. 이렇게 출제할 수 있고, 그다음 요거는 혹시 어렵게 출제하면은 이거 국가입니다. 요 자리에 기업이라고 하면 틀려요. 기업이 아니고 국가별 부패 지수 인식 지수고, 그다음 이제 조금 어렵게 출제하면 이게 또 어떤 게 출제가 가능한 거니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낮게 평가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요 반대말은 높게니까 높게라고 해가지고 또 틀리게 충분히 출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가지만 좀 신경 쓰시면 된다. 그러고 그 다음에 정말 우리가 이제 의외타 문제에 대비하는 거는 고유의 이제 OECD가 발표한 게 있거든요. 요게 바로 기업이에요. 요게 바로 각 기업체가 지켜야 될 요 윤리 기준인데, 요거는 이제 포인트가 뭔가니까 강제 규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객관식에는 이런 거 묻지 않습니까? 이게
구속력, 법적 구속력이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보통 물어보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강제 규정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나 이제 이거 만약에 어겼다가는 굉장한 실질적인 불이익이 너무 크기 때문에 각 기업체들은 이거 다 지킨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시험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잖아요. 우리는 오직 그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 있는데 OECD는 2000년도에 뭔가 발표했죠. 이런 거 내용까지는 제목까지 알 필요 없습니다. 뭔가 발표했는데 각국의 기업으로 하여금 그래서 기업에 동그라미 하시고요. 요구하였다. 국제 공통의 기업 윤리 강령은 그다음 밑줄이죠. 강제 규정은 아니지만 요게 이제 우리 객관식에는 포인트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정말 의외타 문제 하나 소개 한번 해볼게요. 그 제일 밑에 151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은 그 이런 게 나오죠. 영국의 BITC CR 인덱스 이런 거 나오죠. 그 다음에 한 장 넘겨보시면은 153페이지 우리나라가 나옵니다. 제일 위에서 뭐 나오면은 산업정책연구원의 코백스라는 게 나오죠. 코백스. 그 다음에 그 밑에 한 몇 줄 내려보면 정경련의 FKIBX가 나올 겁니다. 우리는 이게 뭔지 잘 몰라요. 그 다음에 이제 서강대 뭐 제일 끝에 나올 겁니다. 뭐 경영연구소 해가지고 소백스 뭐 이런 게 나오죠. 하여튼 이게 이제 뭔지는 우리는 알 필요가 없는데 시험에는 요 세 가지는 국내 건데 이게 뭔가 하니까 제일 위에 올라가 보시면은 그 셋째 줄에 있죠. 국내적으로도 기업들의 윤리 경영 실천 노력을 평가하기 위한 척도들을 마련하려는 노력이 계속됐다. 그러니까 이게 윤리 경영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를 평가하는 어떤 척도라는 겁니다. 지표라는 거죠. 윤리 경영.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이제 어떤 문제가 가능한 거니까 요거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해놓고 다음 중 요 네 가지 지수 중에서 성격이 다른 하나는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정답이에요. 요거는 그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얼마나 다하느냐 요거를 평가하는 거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정말 이거는 틀리라고 내는 문제죠. 근데 이걸 제가 왜 말씀드리는 거 하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옛날 한 몇 년 전에는 우리 그 책 뒤에 문제가 지금보다 3배 정도 더 많았다 그랬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 문제가 그대로 있었어요, 이게. 근데 지금은 이 문제가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이게 옛날에 문제화 되어 있었으니까 혹시라도 출제하겠다면 할 수 있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51페이지 넘어가시고 그러니까 151페이지 제일 밑에 있죠. 또한 영국의 BITC의 사회적 책임을 평가하는 이런 말이 나오죠. 그 다음에 152페이지 나오면 거기는 우리나라 이제 김영란법 그게 잠시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거 다 아시잖아요. 근데 청탁금지법인데 그거는 혹시 시험에 나오면은 밑에서 한 7째 줄 나오죠. 공직자 등이 거액의 건품 등을 수수하더라도 대가성 등이 없다는 이유로 처벌받지 않아 국민들의 불신이 증가하고 있는데 착안하여 공직자 등이 직무 관련성 대가성 등이 없더라도 첫 번째는 뭐예요? 이 김영란법은 이 공직자들이 대가성 불문이죠. 대가성이 없더라도 처벌하겠다는 거죠. 일정 금액 이상이면. 요게 첫 번째 포인트고. 그러면 이 법은 공직자만 대상이냐? 그렇지 않죠. 모든 국민이 대상이죠. 그래서 혹시 객관식에 나오면은 요거 이외에는 출제할 게 없거든요. 요런 거는 여러분들이 순간적으로 좀 헷갈릴 수 있는 거니까 요런 것들만 체크해 놓으십시오. 밑에서 넷째 줄 청탁금지법은 단순히 공직자 등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일반 국민 전체를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영향력은 매우 크다. 이런 말이 나오죠. 자, 그 다음에 153페이지 4번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된다. 제목만 봐도 알겠죠. 기업은 당연히 이윤 추구를 목표로 해야 되겠지만 이윤이 어느 정도 되면은 사회적으로도 좋은 일 많이 하면 그게 요구되는 거죠. 자, 154페이지, 직무윤리의 적용 대상 나올. 요거는 언제라도 출제가 될 수 있어요.
잊을만 하면 출제됩니다. 근데 이거는 공부 안 해도 맞출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직무윤리를 하는데 여러분들처럼 지금 회사에서 지금 일을 하시고 있는 분들은 당연히 직무윤리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여기서 155페이지 위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이 사람이 지금 근로계약이 없다는 거죠. 예를 들면 근로계약이 만약에 무효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실질적으로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지금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 직무윤리 지켜야 되느냐? 아니면 공짜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 직무윤리 지켜야 되느냐? 뭐 이야기죠. 일일 알바하고 있다. 직무윤리 지켜야 되느냐? 등등 조금 우리가 특수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냥 회사의 직원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당연히 지켜야죠. 그게 포인트죠. 여하튼 일을 하고 있다면은 뭐 자격증도 마찬가지죠. 이 사람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다. 근데 직무윤리 지켜야 되느냐? 뭐 당연히 하나만 한 이야기죠. 뭐 자격증이 있건 없건 근로계약이 뭐 무효건 그다음에 공짜로 일을 해주건 그다음에 하루 알바를 하건 등등 모든 사람들은 지금 일을 하고 있다면 직무행위를 하고 있다면 당연히 직무윤리를 지켜야 된다. 요게 이제 첫 번째 이제 논점이고요. 그럼 뭐 1번, 2번, 3번 뭐 이런 식으로 냅니다. 다 맞는 이야기죠. 4번 해가지고 이제 요거 직무윤리 누구를 대상으로 지켜야 되느냐 요 이야기인데 포인트는요. 잠재적 고객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 회사하고 현실적으로 계약관계는 아니지만 앞으로 계약관계를 맺을 가능성이 있는 잠재적 고객에게 직무윤리 지켜야 되느냐? 아니, 당연히 지켜야 되죠. 이거는 우리가 다다음 시간에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대해서 조금 볼 건데 거기 보면 금융소비자의 정의가 있어요. 요거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금융소비자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 회사하고 금융소비자 관계에 있는 사람만 의미한다. 그럼 틀려요. 그게 아니고 앞으로 금융소비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도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적용 대상이거든요. 그거하고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리고 또 우리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상품 개발하는 단계에서 금융소비자 보호하거든요. 그럼 상품 판매할 때는 당연히 보호하고 그다음 상품 개발하고 난 뒤에 판매하기 전에도 보호하고 그다음 상품 판매하고 난 뒤도 보호하거든요. 모든 단계에서 금융소비자가 다 보호돼요. 그러면 이 단계가 뭐예요? 이게 바로 잠재적 고객이죠. 잠재적 고객. 잠재적 고객도 당연히 요게 이제 정답으로 많이 나와요. 요게. 그래서 이 부분에서 출제가 된다면 잠재적 고객에 대해서는 뭐 직무윤리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 뭐 그런 거 당연히 그게 틀린 거죠. 그래서 요 부분도 한번 여러분들이 한 번만 봐 놓으시면 두 번 볼 필요가 없는 그런 아주 상식적인 부분이다. 그런 거죠. 체크해 볼까요? 155페이지 제일 위에서 둘째 줄입니까? 자, 이상의 자격을 갖기 이전에 관련 업무에 실질적으로 종사하는 자, 직접 간접적으로 이와 관련되어 있는 자를 포함하고 회사와의 위임계약관계 또는 고용계약관계 및 보수의 유무, 고객과의 법률적인 계약관계 및 보수의 존부를 불문한다. 따라서 회사와 정식 고용관계에 있지 않은 자나 무보수로 일하는 자도 직무윤리를 준수하여야 하며 아직 아무런 계약관계를 맺지 않은 잠재적 고객에 대해서도 직무윤리를 준수하여야 한다. 요 부분을 가지고 지문을 4개 만들어내요. 뭐 틀릴 만한 데가 없죠. 여러분들이 한 번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2번에 직무윤리의 성격이 나오는데 요거는 딱 하나예요. 법과 윤리의 차이점이 뭐예요? 법은 강제력이 있다. 윤리는 자율적이다. 중학교 때부터 우리가 아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 논점이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넘겨보시면 3번에 직무윤리의 핵심이 나오는데, 요거는 핵심이 맞아요. 중요한 부분이 나오는데, 이거는 여기서 우리가 공부를 할 게 아니고, 2장 넘겨보시면은 160페이지 가보면은 이게 표가 나옵니다. 그 표를 보는 게 훨씬 도움이 되니까 다음 시간에 그거는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죠. 마치겠습니다.